예, 안녕하십니까. 비노의 김현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요,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입니다. 앞서 김종재 부원장님께서 닥터 앤서밋 좋은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산업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 분야에서 AI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술의 어떤 혁신 이런 관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기술보다는 서비스에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의 어떤 혁신을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여느 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요, 휴대폰에서 과거에 쓰던 이런 휴대폰들은 굉장히 투박하고 하드웨어에 의존하던 어떤 시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플랫폼, 공통화된 플랫폼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비슷하게 이제 앱스토어라고 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그런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를 보면요, 2008년도 처음 런칭할 때 한 5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한 200만 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어떤 강점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새로운 혁신들이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보시는 대로 CT, 엑스레이, MRI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존재를 해왔었고요. 여기에 한번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겁니다. 인터넷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 앱스토어를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의료 현장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SAMD라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미 됐고요, FDA나 우리나라 MFDA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이미 해온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오재세 의원께서 의료기기 혁신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의료기기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인식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쓰는 오피스라든가 워드프레스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필요할 때 사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병원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어떤 기술들, 진단이나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셨던 장비들이 과거에는 어떤 촬영기기로 국한된 의료기기였지만 이게 이제 진단기기로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도 또 의사나 환자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AI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I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AI의 가치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빠르게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병원에서 생성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사용자가 또는 시장이 원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술과 어떤 전문가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도메인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복잡한 어떤 수식과 로직을 만들어내면서 겨우겨우 그 일들을 해왔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암에서도 어떤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 형태,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그걸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작은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태에서 잘 동작은 또 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 쪽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이 확산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훨씬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영상은 실제로 AI가 학습하는 영상입니다. 왼쪽에는 의사가 레이블링한 학습 데이터이고요, 오른쪽은 AI가 거기에 맞춰서 이 정답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면 마치 영상학과 전문의가 평생 볼 수 있는 데이터를 AI는 단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는, 다 학습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거는 MRI 영상인데요, MRI 영상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영역들을 분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왼쪽은 사람이 작업을 한 거고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른쪽은 AI가 1분 안에 해낸 결과입니다.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을 정교하게 수치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보시기에도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들어옴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과거에는 연구할 때, 논문 쓸 때만 쓸 수 있었던 기술들을 환자가 와 있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AI 강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비스 혁신일 것이고요, 단지 기술을 통해서
통해서 어떤 서로 더 정확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 결과를 AI가 잘 종합하고 분석해서 의사와 환자에게 더 나은 어떤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혁신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GE나 필립스, 지멘스 같은 어떤 하드웨어로 무장된 그런 회사들이 점점 이제 진다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기술로 무장한 회사들이 점점 이 시장을 장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한 50개 이상의 회사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의 어떤 가치나 숫자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은 제품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만 보면 벌써 60개,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79개의 제품이 AI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이 전 세계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는 기술들, 제품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토양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기인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 2014년도에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AI를 의료 분야에 적용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적인 어떤 혁신을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고 이런 걸 규제적으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런 기술에 대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만든 이후에 첫 번째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네이즈라는 제품이고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소아 골연령 진단입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골 영상 엑스레이를 촬영한 다음에 글로벌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에 이 나이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아이가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지 느리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처치, 그러니까 뭐 호르몬 치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이제 보는 대로 얼핏 보셔도 저 뼈를 가지고 남자는 31개, 여자는 27개의 나이 구간을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숙련도를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확도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려운 현장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런 AI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수년 동안 모아진 이 진단 결과를 AI가 학습을 하면 우리가 일선 지방에 있는 작은 로컬 병원에서도 그 대학병원 수준의 어떤 진단 결과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4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규모가 정말로 커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이 산업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의 숫자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과제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올 거라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해외 상황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어떤 활력 넘치는 어떤 비즈니스 활동들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이 회사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서 M&A가 된다든가 상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 정도까지만 해도 어떤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AI를 얘기할 때는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면 지금은 이미 적용이 돼서 더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아산병원의 김종재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또는 큰 병원 차원에서 이 AI라는 기술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성장 축으로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국내 다양한 병원과 연구자들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면 지금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의료 행위가 환자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영상을 찍고 영상을 판독한다든가 어떤 샘플을 채취해서 그 판독을 결과를 본다든가 이런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뒷단의 일들 중에는 AI의 도움을 받아야 할 또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저 영상 같은 경우고요. 우리가 망막 촬영을 하면 이 시신경이 모여 있는 안구 뒤쪽에 있는 어떤 혈관성의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서 이 환자의 어떤 질병, 시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사실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한 10개 정도 제품이 저희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대략 저희만 놓고 봐도 한 4,500개 정도 병원들이 저희 제품을 현재 구매해서 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회사들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이미 AI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환자 입장에서 그걸 모르실 뿐이고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나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도움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각각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요. 본A 질환 제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로컬 병원이라든가 전문의가 안 계신 곳에서 그런 도움을 받는데 요긴하게 쓰고 계시고요.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크리닝 모달리티로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판독을 정교하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그 엄청나게 하루에도 수백 장, 수천 장씩 쏟아지는 그 엑스레이 판독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판독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 나쁘게도 놓칠 수 있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흉부 C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그 스크리닝 목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한 40세 이상, 50세 이상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에 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병변들을 놓칠 수 있는 위험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찾아줘서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더 찾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의사가 보고 그 이후에 보조 의사가 한 명 더 보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성인이 되면 건강검진을 대부분에 받으시면서 건강검진 패키지 안에는 대부분 안저 영상 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안과 선생님이 아닌 한 조기에 발병할 수 있는 어떤 그 흔적들, 그런 조기 병변 이상들을 보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AI가 찾아줌으로써 환자가 본인의 이상 유무를 좀 알고 추가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아까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치매는 정말 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치매가 걸리기 전 그 MCI라고 해서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빨리 찾아내고 이걸 지연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MRI 가지고 그런 위험도를 볼 수 있는 기술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영상이나 이런 판독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타이핑을 치고 뭔가 수기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버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판독을 할 때 텍스트를 많이 쳐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간호사라든가 의무기록사들이 이제 기록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음성으로 녹음하면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쳐준 그런 기술도 이미 수십 개 병원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기술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료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의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늘려줘서 사실은 우리가 제한된 의료 환경에서 더 많은 환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것들은 진단의 어떤 보조들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진단 보조를 넘어서서 처방 치료, 예후 예측까지 갈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나온 이 어떻게 보면 AI 의료 기술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초창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진단 보조이지만 그게 고도화가 되고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 처치와 관련된 일들을 좀 더 개입하는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요, 사실은 의료 현장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 불법이거나 시장이 없다라는 문제에 흔히들 봉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 늘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이런 혁신들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AI 의료기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몰랐고 이런 것들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애매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처와 규제기관과 논의를 하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한 결과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됐고요. 사실은 이 AI 의료기기라는 게 아직은 수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도 활발하게 파는 데는 좀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시는 대로 제품에 대한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흔히들 병원에서는 급여든 비급여든 건보 체제 내에서 어떤 지불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아직은 AI 의료 기술이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길들이 아직 급여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료진들이 또는 병원이 이 기술에 대한 필요성에 기인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돈을 내고 구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을 하고 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고요. 환자가 원해야 되고
의사가 원해야 되고 사실 기업도 수익을 내야 되고 정부도 그걸로 사회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맞닥뜨리게 하는 부분들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참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서 AI 또는 의료 혁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사의 업무 효율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병원이나 또는 기업의 신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또는 병원 입장에서는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야 될 거고 범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런 통해서 오진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접점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서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산업이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이 고도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상세적으로 보면 의사나 병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의료 인프라가 정말 부족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정말 많은 환자를 인해서 시간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만한 보상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과 별개로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로 볼 때는 우리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모 병원에서 대학병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큰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판독이 끝난 환자 8,000명에 대해서 AI가 사후적으로 리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200명의 환자가 폐 안에 결절을 갖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전수검사를 해서 확인해봤더니 15명 정도는 실제로 결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현재는 그 병원에서만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이걸 사회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일리로 벌어지는 많은 케이스들의 수량은 이것보다 몇십 배가 더 될 겁니다. 거기 놓친 환자들, 거기서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AI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20개 병원에 2019년도에 그 의료 분쟁 비용을 봤더니 대략 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예산이 매년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사회적 비용이겠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이런 기술 또는 어떤 혁신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나 병원들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의료의 어떤 소비자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다 오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동네 어떤 로컬 클리닉에 몇 군데 다녔는데 간 곳마다 진단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요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는 시장의 기회를 통해서 태동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서비스 기술의 혁신이 아니고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서비스 혁신은 시장의 기회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환자가 늘어난다, 고령화가 증가한다, 귀에 못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예견된 미래, 우리가 마주할 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준비해야 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의 속성상 우리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더라도 아직 극복되지 않은 질병들, 극복되지 않은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시장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 심장이나 안과나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만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면 근골격이나 뉴로 쪽, 신경 쪽에서 굉장히 소요가 많다라는 걸 보면 인구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건강하고 안 아프게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IMDRF라고 국제규제조화기구에서 AI 워킹그룹의 초대 의장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훌륭한 인력들이 훌륭한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앞서 보여줬던 의료 현장의 어떤 현재 존재하는 한계들 또는 더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가 관련돼서도 우리나라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이제 이 의료 시스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많은 플랫폼 회사들 또는 큰 회사들도 이 헬스케어나 의료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알파고라고 하면 이 두려워하고 AI가 어떤 내 직업을 위협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파고는 바둑만 둘 줄 아는 바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기술들은 의사를 도와주는 굉장히 단편적인 일만 할 수 있는 일종의 바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더 빠른,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병원 실제로 클리닉 쪽을 보면 한 3만 5천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략 한 1% 정도가 AI 의료기기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한 올해 내년까지는 그게 5% 10%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 기술들이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지만 제품의 어떤 형태는 되게 다양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료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해 관계자들과 구조가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건보공단이나 급여와 급여권에 안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년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는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험해야 될 분야입니다. 다만 기술이 생기고 서비스의 혁신, 새로운 혁신이 이쪽 의료 산업에서 바람으로 불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의료 환경은 우리가 좀 기대 이상의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